Znaczy K2 to jest bardzo ważny projekt, dlatego że więc tutaj jakiekolwiek działania, które opóźnią program K2, uważać na to wszystko, co się dzieje, chyli czoło przed tym, co Koreańczycy już dla nas zrobili, no bo jednak jakby nie było, te podwozia się sprawdzają. 지난 6월 28일 중국 매체 인민망에서는 한국 무기 수출의 새로운 길을 확장하다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했습니다. 언뜻 보면 웬일로 중국 매체가 한국을 칭찬하지 싶을 만한 기사인데 사실 실제 내용은 정반대였습니다. 한국의 방산 수출 확대 소식을 알리면서 그러한 시도가 잘 되지 않을 것에 대한 자신들의 주장들을 쭉 늘어놓는 형태의 기사였기 때문이죠. 그러나 이러한 짱증서들은 오히려 한국산 무기의 우수성만 대변해주는 꼴이 되고 있는데요. 그 내용 한번 보시죠. 한국 방산업체들이 무기 수출을 늘려왔던 방법은 중고장비 공여, 가성비 높은 제품 판매, 기술 이전과 현지화이다. 더 나아가 한국 방산업계는 다양한 국가 및 지역들과 협력하면서 교두보를 마련 중인데 대표적인 예가 폴란드이다. 또한 하나는 미국과 호주의 조선소를 인수하였고 현대는 페루를 중남미 지역 거점으로 삼고 있다. 그러나 죽음의 상인이자 분쟁 유발국이 된 한국의 무기 수출은 수입국들의 평화와 안정을 해쳐 지정학적 불안감을 조성하고 한국의 외교 관계도 악화시킬 것이다. 또한 한국의 글로벌 허브국 발상은 실현 가능성이 전무한 허상일 뿐이고 외국 업체들과의 경쟁도 치열할 것이며 특히 해외 거점 마련은 많은 정치적 어려움이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라고 했습니다. 사실상 잘 안 되기만을 바란다로 결론을 내릴 수 있는데 중국이 주장한 핵심 근거는 정치적 어려움이었습니다. 물론 맞는 말이죠. 처맞는 말. 사실 방산거래가 정치적 영역에 포함되긴 합니다. 어떤 정부에서 체결하느냐에 따라 대상이 달라지기도 하는데요. 그러나 군비 증강이 시급한 상황에서는 여야를 떠나 결국 최선의 무기가 공정적인 평가를 통해 선택될 수밖에 없는데 그때마다 한국산 무기는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압도적인 경쟁력으로 빛나고 있습니다. 사실상 한국 무기를 선택하지 않으면 비리다 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한국 무기를 반대하는 진영에 대한 압박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일례로 최근 폴란드 정계 및 언론에서는 K2 전차 2차 계약에 대한 구설수가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습니다. 폴란드 진보 성향의 언론인 뉴스위크에서는 지난 2일 어리석음 또는 방해행위, 폴란드 한국 전차 제작 계약이 파기되었습니다 라는 기사를 작성했습니다. 즉 2년 전 폴란드 국방부가 체결한 기본협정이 6월 말에 만료되었다고 지적하면서 K2 전차를 한국에서 직도입하기로만 하고 현지에서 생산하기로 한 계약은 파기가 되었다는 것인데요. 이러한 주장은 폴란드 현 정부 측에서 주장하는 것과 일치합니다. 그들은 전 정부의 업적인 한국과의 계약을 줄곧 재검토하자거나 축소하자거나 파기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한국의 이득인 사업이고 폴란드 측에는 이득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죠. 해당 기사를 작성한 기자는 라도스아프 오마첼이었는데요. 그의 지난 기사들을 살펴보면 주된 내용은 환경, 에너지, 평화, 정치적 올바름, PIS 비판이 주를 이루었습니다. 물론 그가 어떤 정치적 성향을 갖던 상관없고 또 자유겠지만 문제는 기자가 어떠한 이유에서든지 명명백배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는 것이죠. 이런 상황 가운데 매우 이례적으로 폴란드 군비청이 해당 기사를 반박했는데요. 폴란드 군비청은 소셜미디어 X에 다음과 같은 글을 적었습니다. 편집자님께 저희는 뉴스위크 폴스카가 제시하는 언론의 진실성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신뢰성을 높이려면 오마첼 기자가 2024년 7월 1일자 기사에 작성한 잘못된 정보를 삭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리석음인가 방해행위인가 폴란드 한국 전차 계약이 만료되었습니다. 라는 문구에서 귀하는 2년 전 국방부가 체결한 기본협정이 6월 말에 만료되었다고 지적했는데 이는 우리가 다음과 같이 발표한 바처럼 사실이 아닙니다. 따라서 우리는 삭제를 요청하며 앞으로 기사를 게시하기 전에 모르는 것이 있다면 군비부 대변인 그르제꼬르 폴라크 중령과 데이터 및 정보를 얻기 위해 전화나 이메일로 문의하시기를 권장합니다. 라고 하였죠. 아주 화가 잔뜩 난 모양인데요. 폴란드 군 입장에서는 정권과 상관없이 최고의 무기를 구매해야 하는데 한 언론인의 진영을 위한 허위사실 유포를 그냥 두고만 볼 수 없다는 것이었죠. 최근 이에 폴란드 디펜스 입사에서는 K2 전차 계약에 대한 내용을 특집으로 다루었는데요. 방송에서는 폴란드의 진짜 군사 전문가를 초청하여 대화를 나누었는데 바로 막시밀란 듀라 예비역 중령이었습니다. 그는 폴란드 최고의 군사기술대학 전자학부를 졸업하고 나토 MSA 프로그램에서 폴란드 대표 연구작업 책임자를 맡았으며 RM100 레이더와 5호 레이더 식별 시스템, AIS 및 IFF 시스템의 개발을 총괄했었던 찐 군사 전문가였습니다. 방송에서 그는 한국 K2 전차에 대해 한마디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한국인들이 이미 우리를 위해 한 일에 감사하고 K2 프로그램을 지원시키는 모든 행동은 큰 실수란 걸 알아야 한다. Ich teraz o relacjach polsko-koreańskich, mówimy o tej lepszej Korei Południowej oczywiście. Co dalej z K2 w Polsce, Damianie? Dobrze, żeby wyjaśnić sytuację, bo tutaj też w sieci robi się za gęsto po prostu. Więc tak,
Proszę Państwa, umowa ramowa dalej obowiązuje, tak? Czyli program K2.pl jest dalej kontynuowany. Natomiast tutaj problem jest troszeczkę po naszej polskiej stronie, ale żeby tutaj wyjaśnić to do końca. Konfiguracja czołgu K2.pl jest już, z tego przynajmniej co ja wiem, ustalona, jest zatwierdzona. Będzie się on troszeczkę różnił od tych K2, które obecnie otrzymujemy z tej pierwszej umowy. Czyli ma być wyposażony w system aktywnej obrony typu Hard Kill, ma być wyposażony w zdalnie sterowany moduł uzbrojenia, w zagłuszarkę. Natomiast jeżeli chodzi o ten problem tutaj w Polsce, wcześniej tutaj głównym integratorem, jak to się ładnie mówi w branży systemu, a zegartyka, no tutaj zgodzę się akurat z Maxem, że jesteśmy w sytuacji dużego zagrożenia wojną, dużego zagrożenia naszego bezpieczeństwa i naprawdę trzeba do tego poważnie podchodzić i zakupy dla wojska powinny być jednym z priorytetów dla państwa. No to tyle ode mnie na ten temat. Max, jak ty patrzysz na sprawy K2, ale może też w takim szerszym ujęciu? Znaczy, K2 to jest bardzo ważny projekt, dlatego że daje nam szansę, abyśmy my byli takim hubem, jeżeli chodzi o Koreę Południową, na całą Europę, jeżeli chodzi o czołgi. Więc tutaj jakiekolwiek działania, które opóźnią program K2, jest ogromnym błędem. Ja myślę, że PGZ w ogóle, wtrącając się do tego całego programu, a więc starając się włączyć do tego konsorcjum, popełnia duży błąd, bo strzela w stopę w ogóle całemu polskiemu uzbrojeniu. Ja myślę, że tutaj to jest najważniejszy przykład tego, w jaki sposób ambicje przekładają się na naszą obronę. Jeżeli było założone konsorcjum, był harmonogram, to my się powinniśmy trzymać tego konsorcjum i tego harmonogramu, a nic nie stoi na przeszkodzie, żeby zlecać budowę na przykład czołgów na zakładów śląskich, dlatego że być może te zamówienia nie będą dotyczyły tylko Polski, bo bardzo wiele państw potrzebuje czołgów, a czołgi K2 w jakiś sposób stanowią dobrą konkurencję dla tego, co jest produkowane w Europie. Także bardzo ostrożnie działajmy na to, że my tutaj kupujemy czołgi K2, a one będą produkowane na przykład w Czechach pod tym dla całej Europy. Byłoby to dużym błędem, byłaby to duża strata, bo my mamy możliwości produkowania tych czołgów więcej niż my potrzebujemy, jeżeli ktoś będzie za to płacił. Także tutaj tylko uważać na to wszystko, co się dzieje, chylić czoło przed tym, co Koreańczycy już dla nas zrobili, no bo jednak jakby nie było, te podwozia się sprawdzają, jak najszybciej się uruchomiła, dlatego że pierwsza partia jest produkowana jakby nie było w Korei, natomiast podobno druga partia ma być już robiona bardzo dużo w Polsce, więc dążmy do tego i róbmy to jak najszybciej, a nie kłóćmy się o to, kto będzie tutaj głównym, czy PGZ, czy jakaś inna firma. Myślę, że to nie jest dobry kierunek. No tak, zwłaszcza, że utrzymanie tych dobrych relacji w kwestiach obronności, zamówień zbrojeniowych, to jest podstawa w ogóle abecadło funkcjonowania państwa na rynku międzynarodowym. 즉 중국이 사실상 저주하며 말했던 정치적 어려움은 결국 한국산 무기의 우수한 성능과 뛰어난 가격 경쟁력, 타이 추종을 불허하는 납기 속도, 최상의 후속 지원 등 타국 대비 압도적인 경쟁력으로 타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히려 정치적 어려움이라는 위기가 기회가 되어 한국산 무기의 수출 잭팟이 터진 경우도 있었는데요. 지난 5월 유튜브 프로파일럿에 출연한 카이 고정익 사업 수출 사업실 신동학 상무는 말레이시아 FA50 사업에 대한 비하인드 스토리를 공개했는데 사업 중 총리만 4번 바뀌는 상황에서 정치적 희생양이 될 수 있었던 FA50이었지만 결국 그 우수한 성능으로 인해 위기가 기회로 바뀌었다라고 했습니다. 2022년 평가 비행에서 승인을 받는 과정까지 다 거치고 곧 계약을 목전에 두고 있었다. 반대파가 현 총리가 되는 바람에 유착관계가 있었던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받았다. 그러나 현 총리가 샅샅이 뒤져도 유착관계는 전혀 없었고 오로지 성능평가 하나로 선택된 것임이 드러났다. 이에 오히려 FA50이 신뢰를 얻어가는 과정이 되어서 계약까지 갈 수 있었던 기회로 변모했다. 그러나 총리가 4번이나 바뀌는 과정에서 발주가 지연되었고 또 그 사이 코로나 때문에 항공기 제로비 원가가 많이 상승해서 우리는 말레이시아 1, 2차 사업을 염두에 1조 원 규모 선투자를 하는 결단을 내렸다. 사실상 많은 걱정이 들었다. 그러나 그 사이 구사일생으로 폴란드에서 무려 48대를 도입하게 되었는데 폴란드는 빠르게 납품받고 싶었고 말레이시아 사업 51대를 선발주했던 것이 오히려 폴란드 수출에 도움이 되었다. 사실 말레이시아 입장에서는 폴란드의 48대를 다 뺏기고 뒤에 추가로 발주된 물량을 가져간 것이다. 그 뒤로 태국 2대, 인도네시아 6대 추가 수출이 되며 현재 백로그는 70대, 여기에 KF-21 양산 발주까지 되면서 카이 고정익동은 밤낮 쉴 새 없이 열일 중이다. 오히려 라인이 꽉 차서 고정익동을 새로 짓고 있고 옆에 조립동까지 확장하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해당 영상을 본 네티즌들은 군용기 50대 선발주는 무슨 야수의 심력을 가져야 가능한 거냐. 와 선발주 타이밍 안 좋았으면 진짜 섬뜩했겠네.
계약돼서 대박났네 라고 했는데요. 사실 카이 측에서 FA50의 수주를 진행하며 경쟁 기종인 테자스, L15, JF17, M346 등과의 평가를 통해 충분히 자신감을 얻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었습니다. 즉 중국의 말대로 한국산 무기 수출에는 늘 정치적 방해 공작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 운용하고 있는 군대대나 또는 찐 군사 전문가들에게 최고의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들도 알고 있는 것이죠. 결국 한국밖에 답이 없다는 것을요. 최근에 매체 내셔널 인터레스트는 폴란드가 러시아 문 앞에서 탱크 강국이 되고 있다면서 한국에서 도입한 무기체계들이 폴란드를 유럽 최강국으로 만들 것이라고 했는데요. 다음과 같습니다. 최근 PGZ의 대표자들은 현대 로템의 임원들과 만나 폴란드에서 K2 전차를 생산하기 위한 전략적 협력 계획을 최종적으로 마무리했습니다. 폴란드 K2 전차는 2022년 8월 폴란드 군비청과 1차 실행 계약을 체결한 긴급 소요분으로 지금까지 벌써 46대가 납품이 되었습니다. 폴란드는 점점 전차 강국이 되고 있으며 지난주에는 M1A1 에이브람스의 마지막 배치를 받았습니다. 폴란드군은 유럽에서 가장 강력한 육군을 보유하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면서 향후 10년 동안 약 15만 명의 병력을 모집하고자 하는데 이를 통해 현재 12만 8천 명의 현역 병력과 3만 6천 명의 영토 방위군에서 2035년까지 30만 명으로 늘릴 것입니다. 이 새로운 병력으로 이 나라는 6개의 기갑사단을 창설할 것이며 새로 도입한 장비들을 운용하게 됩니다. 주로 한국에서 도입한 1000대 이상의 새로운 탱크와 600문의 포병대입니다. 이를 통해 국가의 화력은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를 합친 것보다 더 강해질 것입니다. 프랑스와 독일의 기갑사단은 단 2개에 불과하고 영국은 고작 1개만 있습니다. 라고 했죠. 이처럼 성능으로 승부보는 한국산 무기들이라면 오히려 중국은 성능보다는 정치적 수단으로 찔끔찔끔 수출 실적을 올리고 있는데요.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파키스탄과 나이지리아, 태국에 판매된 VT4 전차입니다. 태국은 원래 우크라이나제 T-84 오플롯 M 전차를 구입하려 했지만 2014년 이후 시작된 우크라이나 위기로 인해 납기가 지연되자 중국은 틈새 시장을 공략했고 대규모 경제 지원을 약속하면서 VT4의 수출에 성공했습니다. 또한 나이지리아는 친중 정권의 1대1로 협력 추진 과정에서 중국산 무기를 사들이고 있으며 중국의 가장 친밀한 우방국인 파키스탄은 당초 추진했던 러시아 T-90MS의 물량이 인도로 쏠리자 그 사이 중국이 정치적으로 개입하여 판매에 성공했죠. 제대로 평가를 받고 판매된 것은 한 차례도 없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최근 VT4 전차에 대한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지고 있는데요. 중국의 주력 전차인 구구식의 수출용 모델인 VT4, 즉 중국산 주력 전차들의 설계가 전체 변경되지 않으면 현대 전장에서 살아남을 수 없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주된 문제는 방어력과 공격력, 즉 한마디로 그 자체가 쓰레기다. 특히 최근 중국은 지난해 상하이에서 열린 방산 전시회에서 VT4A1 신형 모델을 선보였습니다. 여기서 중국은 자국산 APS와 탑재형 드론을 공개하면서 현대 전장의 게임 체인저라고 자평했는데요. 그러나 한 가지 의아한 것은 그동안 지적받아왔던 후방 연료 탱크는 아직도 여전히 갖추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노린코의 홍보 직원 역시 후방에서 떡하니 보이는 연료 탱크에 대해서는 눈을 가리며 어떠한 한마디도 하지 않았죠. 후방 연료 탱크는 중국산 전차에서 자주 볼 수 있는 형태인데요. 신형 전차에도 떡하니 연료 탱크를 달아놓았다는 것은 결국 중국산 전차의 엔진의 효율성이 여전히 나아지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중국 노린코는 우크라이나 1200마력에 불법으로 복제하여 만든 VT-21 엔진을 탑재했는데 불법 복제판이 늘 그러하듯 연료 효율이 형편없어 늘 후방 연료 탱크를 달고 다닐 수밖에 없는 처지입니다. 중국은 내부 연료 탱크만으로도 400km를 달릴 수 있고 후방 연료 탱크 장착 시 주행거리는 600km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군사 전문가들은 실제 성능이 재원 대비 3분의 1도 못 미칠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즉 추가 연료 탱크를 달지 못하면 일반적인 작전을 수행하지도 못할 만큼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인데 특히나 중국의 전차들이 인도와 대치 중인 서부 사막 지역에서 운용된다는 점도 엔진 효율을 크게 낮추는 요인 중 하나로 분석됩니다. 사막의 높은 고온은 엔진 과열을 초래할 수 있으며 냉각 시스템이 가부화되어 엔진 성능이 저하될 수 있고 공기 중에 떠다니는 먼지와 모래가 엔진 내부로 들어가면 필터가 막히거나 엔진 부품이 마모되어 성능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 또한 윤활유의 점도가 변화하여 윤활 효과가 감소할 수 있죠. 그러나 가장 큰 문제는 따로 있는데요. 바로 현대 전차전의 핵심인 드론 공격에 매우 취약하다는 것입니다. 연료 탱크 없이는 작전을 수행할 수 없는 중국산 전차에게 있어 후방 연료 탱크는 자폭 드론 공격에 아주 손쉬운 먹잇감이 되고 있는데 특히나 후방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현재 APS를 장착하지 않은 대부분의 중국산 전차들은 후방 공격을 탐지하기조차 어렵죠. 이곳에 100만원짜리 자폭 드론의 타격을 받을 경우 반응 장갑이 어떻든 간에 강력한 폭발을 일으키면서 한순간에 불능이 되어버립니다.
러시아군의 전차 손실 3분의 2 이상이 우크라이나 저가 드론에 의해 발생했다는 점을 보면 중국산 전차의 앞날은 그저 험하디 험할 뿐이죠. 사실상 자폭 장치를 달고 다니는 셈. 결국 중국이 앞으로 방산 실적을 쌓기 위해서는 성능을 어필해서도 안 되고 다른 경제 지원을 해줘야 겨우 달성이 가능한데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상황입니다. 언제까지 먹힐지도 의문이고요. 한마디로 중국산 탱크는 한국산에 발린다. 오늘의 한 줄 평. 원래 중국 탱크를 막을 땐 한 사람이면 된다더라. I Bankiem Gospodarstwa Krajowego, bo proszę Państwa, te czołgi polskiej armii są potrzebne. 누가 뭐라 해도 우리는 이 전차가 꼭 필요합니다. K2 전차 수출 기세가 꺾일 줄 모르고 있습니다. 지난 2022년 폴란드와의 1차 수출 실행 계약을 통해 K2 전차 180대의 수출이 이루어진 가운데 지난 9일 드디어 나머지 물량 820대 중 180대 분량의 2차 계약을 위한 신규 합의서가 체결되면서 본격적으로 속도를 내고 있는데요. 현대로템은 폴란드 현지에서 국영 방산그룹 PGZ과 K2PL 생산 납품 사업을 진행하기 위한 신규 컨소시엄 합의서를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양사는 K2PL 2차 이행 계약 체결을 위해 컨소시엄 간 협력을 추진하면서 폴란드 현지 K2PL 전차 생산 역량 구축과 적기 납품을 위한 협력 관계를 규정했는데요. 당초 올 연말로 예정되어 있던 신규 합의서가 7월로 앞당겨지게 된 것은 한국이 그동안 2년간 보여준 모습에서 폴란드가 큰 신뢰를 얻었기 때문입니다. 현대로템은 올해 상반기까지 총 46대의 폴란드 K2 전차를 조기 및 적기에 납품하는 등 세계 전차 생산 업체 중 유례없는 납품 속도를 보여주었고, 또한 전차 생산이 완료된 이후 정규 성능 검사 외에도 추가 진단까지 실시하는 등 폴란드행 K2 전차의 품질 유지에 만전을 기하면서 폴란드의 신뢰를 얻었습니다. 특히 파베우 베이다 폴란드 국방부 차관을 포함해 마르진 콜라세 국유 재산부 차관, 다리우시 우쿰스키 안보실장 등이 한국 현대로템 공장을 방문한 후 최근 폴란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K2 전차 180대 공급 계약 협상을 즉각 재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는데, 이는 한국 방산업체들이 구축한 세계 최고의 생산 라인에 큰 감명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당시 베이다 차관은 방안은 성공적이었다며 한국이 지닌 전 세계 최고의 설비 시설과 생산 능력을 엿볼 수 있었고, 양국 간 방산 분야 협력을 발전시키기 위해 모든 당사자가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라고 말했는데요. 그러면서 우리가 꿈꾸는 것은 이러한 한국의 시스템을 우리 폴란드에도 도입시켜 K2PL을 생산하고 폴란드군이 운용 및 정비 능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즉 폴란드 K2 전차 수출 2차 계약이 빠르게 진행되기로 한 것은 폴란드 고위 공무원들의 현대로템 공장 방문 후에 사실상 결정된 것이라고 볼 수 있죠. 파베우 베이다 차관은 지난 9일 열린 2차 수출 계약 신규 합의서 체결식에도 한국의 생산 역량을 폴란드에 도입시키길 원한다는 코멘트와 함께 K2 전차는 폴란드군에게 정말 꼭 필요한 장비라고 강조했습니다. Dzisiejsza umowa, tak bardzo ważna, umowa konsorcjum między Polską Grupą Zbrojeniową a Hyundai Rotem, firmą koreańską, powoduje, że otwiera się jakby przestrzeń na 180 sztuk czołgów K2, na wozy towarzyszące, to są wozy dowodzenia, wozy amunicyjne, wozy związane z serwisem i naprawami tych czołgów. Polska może stać się krajem, który produkuje czołgi K2PL. Przekazanie nowych technologii również spowoduje, że Polska może się stać tym producentem czołgów K2PL również w celach eksportowych na terenie Unii Europejskiej do krajów NATO, ale także Polska może stać się centrum. Otwiera to nam drogę do rozmów z Ministerstwem Finansów i Bankiem Gospodarstwa Krajowego, bo proszę Państwa, te czołgi polskiej armii są potrzebne. 이처럼 폴란드가 한국과의 방산 계약을 통해 가장 본받고 싶고 얻고 싶은 분야가 바로 공장 설비 구축, 생산 기술 이전입니다. 다수의 폴란드 군사 매체들은 한폴 대규모 방산 계약 체결 후 생소했던 동쪽의 반도 국가 한국을 직접 방문하였고, 한국이 구축한 세계 최대 규모의 생산 시설을 본 후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지난 3월 비즈니스 알러 편집팀은 창원에 위치한 현대로템 공장을 방문한 기사를 작성했는데요. 다음과 같았습니다. 우리는 보안상의 이유로 모든 사진과 영상 자료는 공개할 수 없지만 K2 전차는 현역에서 가장 발전된 전차임이 틀림없다. 특히 한국은 품질에 중점을 두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 분명 현대로템은 질을 중시하는 기업이다. 첨단 시설에서 개발되어 생산되는 블랙팬서에는 역시나 첨단 디지털 기술들로 가득 차 있다. 이번 현대로템 공장 방문은 외부 위협에 대한 국가의 체계적 대응이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를 알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 현대적인 군대도 중요하지만 더욱 중요한 측면은 냉정함을 유지하고 위협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는 효율적인 시스템이 폴란드에도 필요하다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또 다른 매체
디펜스24의 기자 다미안 라트카 역시 현대로템 공장을 방문한 후 한국의 K2 전차에 대한 극찬을 쏟아냈는데요. Za chwilę będę miał możliwość przejechania się czołgiem K2 i zapoznania się z tą maszyną bliżej. Zobaczymy, jak pójdzie ta jazda testowa. Głównymi zaletami czołgu K2 są jego stosunkowo niska masa oraz, co się z tym również wiąże, wysoka mobilność, tak na drodze, jak i w terenie. Hydropneumatyczne zawieszenie czołgu pozwala na płynną jazdę także w trudnym terenie i przy dużej prędkości. Ponadto umożliwia obniżenie lub podniesienie pojazdu oraz jego przechylenie wedle potrzeb załogi oraz wymogów terenu. Na uwagę z pewnością zasługuje również elektronika wozu, która stoi na światowym poziomie. Dla przykładu, zarówno dowódca, jak i działonowy, jak i panoramicznego przyrządu obserwacyjno-celowniczego dowódcy, co znacznie poprawia świadomość sytuacyjną oraz koordynację pracy pomiędzy dowódcą i działonowym. Opancerzenie przednie nie odstaje od innych podobnych konstrukcji na świecie. Opancerzenie boczne i stropu wieży natomiast, że dodatkowym wzmocnieniem dookólnej osłony czołgu jest system ochrony aktywnej typu soft kill, a docelowo również hard kill, taki jak koreański KPS. Czołgi w wersji K2PL będą miały zmodyfikowaną konfigurację w stosunku do obecnych wozów. Z strony koreańskiej nie tyle same czołgi, ale głównie technologie oraz tak zwany know-how do współpracy w programie następcy czołgu K2. Wybór dla Wojska Polskiego pod wieloma względami, no i oczekujemy dalszego rozwoju już jako K2PL i jaka będzie jego ostateczna konfiguracja. 이 밖에도 폴란드 전차 엔지니어들은 지난 2월 현대로템에 방문하여 전차 생산에 대한 기술 교육을 이수받고 가기도 했습니다. WZM 엔지니어들은 창원의 K2 전차 생산 라인 방문을 통해 기술 인력을 양성하는 과정을 배웠는데, 관계자에 따르면 구소련식 전차를 라이센스하여 생산했던 폴란드였지만 현대화된 전차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배워가는 단계였다며, 폴란드 엔지니어들이 처음 보는 장비에 대해 열성을 갖고 이것저것 물어보더라 라고 했습니다. 폴란드가 이처럼 현지의 생산 시설을 구축하기 위해 애쓰는 이유는 긴박한 안보 상황 속 한국 외에 이러한 기술들을 전수해줄 수 있는 국가가 없으며, 유럽의 전통적인 방산 강국들 역시 대규모 군비 감축으로 인해 기존의 생산 라인마저 가동하지 못하고 있는 처지이기 때문입니다. 1990년대 초 소련의 붕괴 이후 30여 년간 탈냉전 시대가 계속되어 왔고, 특히 러우 전쟁과 같은 대규모 탄약 장비가 소모되는 장기간의 전쟁은 없어왔었습니다. 이에 유럽 방위 산업도 미래전, 우주전에만 집중해 왔을 뿐 상대적으로 재래식 전쟁에 대한 준비는 매우 부족했는데요. 러우 전쟁이 장기화되고 전차, 자주포 등을 활용한 지상전, 포병전이 핵심이 되면서 그동안 소홀히 했던 재래식 무기에 대한 큰 애로를 겪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수년간 코로나로 인한 방산 공급망 붕괴, 대규모 구조조정 등 한 번 무너진 업계를 되살리기는 쉽지 않았죠. 이러한 상황은 폴란드를 비롯한 동유럽 국가들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특히나 재래식 무기 강국이었던 동유럽 방산의 붕괴는 러우 전쟁을 통해서 폴란드에게 경종을 울리고 있습니다. 폴란드 군사 싱크탱크 클럽 기아르프 소장 프란시스체 푸찰라 박사는 폴란드 무기 산업의 발전과 쇠퇴라는 칼럼에서 한때 세계 최고의 재래식 무기 강국이었던 폴란드의 방산업계는 현재 완전히 몰락했다라고 평가했습니다. 1980년대 중반 폴란드는 최고 수준의 기술적, 생산적, 상업적 능력을 가졌는데, 당시 120개 이상의 방산업체가 있었고 25만 명이 고용되어 전세계 방산 수출 중 폴란드산 비중이 2%를 초과했었습니다. 이미 1950년대 초에 후속 전차 시리즈가 소련 라이센스를 받아 폴란드에서 생산되고 있었으며, 항공기는 1944년에, 그리고 군함들은 1950년대 접어들면서 제2차 세계대전 중 여러 무기들을 생산하고 제공했습니다. 그러나 폴란드 무기 산업은 소련의 붕괴, 신냉전, 폴란드 군축소로 1989년 한 해에만 폴란드 육군 장비는 전차 820대, 장갑차 780대, 총갑迫격포 800개, 전투기 200대 이상이 감소했습니다. 특히 1990년 파리에서 체결된 유럽 재래식 군대에 관한 조약으로 인해 추가 감축이 이루어진 것이 뼈아팠는데요. 자연스럽게 재래식 무기 및 군사 장비에 대한 수요가 감소했습니다. 이에 프란시체 푸찰라 박사는 폴란드 무기 산업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모든 것이 업계 전체에 장기적인 위기를 초래했습니다 라고 결론을 내렸죠. 즉,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 전세계 최고의 생산 라인과 기술적 노하우를 지니고 있는 한국 업체와 컨소시엄을 맺고 현지화 및 공동 생산을 추진한다는 것은 폴란드에게 있어 두 번 다시 오지 않을 천재 이루와 다름없습니다. 그러나 폴란드 일부 자칭 군사 전문가들은 한국과 협력하면 오히려 폴란드 방산업체들이 밀려나 자리를 잃게 될 것이라고 주장하는데, 이게 말도 안 되는 것이 폴란드에는 밀려날 방산업체도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니 오히려 그 반대죠. 한국이 다 죽어가는 폴란드 현지 업체들을 멱살 잡고 캐리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붕괴된 곳을 새롭게 일으켜 세우는 것은 한국이 그 누구보다도 잘하는 분야인데요. 6.25 전쟁 이후 황폐화된 땅을 2024년 전세계 최고의 무기 생산 강국으로 만든 경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1970년대 ADD는 첫 국산 병기 개발에 착수했습니다. 그야말로 번개불에 콩볶아 먹어야 할 촉박한 사업으로 일명 번개 사업이 시작이었습니다. 기한은 불과 몇 개월, 예산은 고작 970만 원. 그러나 병기 개발 지식은 전혀 없었고 미국은 기술 지원마저도 거부했었는데요. 이에 베트남전을 통해 입수한 미국의 낡은 병기를 분해해 모양을 베껴 역설계도를 작성하고 이를 토대로 소총과 탄약 등 기본 화기 제작을 시작했습니다. 국방부 조병창이 베트남전이 끝나가던 1974년부터 미국 콜트사 M16A1 소총을 면허 생산하는 것을 시작으로 1975년 풍산의 M1 소총 탄약이 필리핀에 수출되면서 K방산의 수출액 첫 페이지를 열었습니다. 당시 판매된 소총 탄약은 약 47만 달러에 불과했지만 우리나라는 지난해 전투기와 탱크, 자주포 등 173억 달러, 약 22조 229억 원어치를 판매하였습니다. 현재까지 한국 방산업체들의 1분기 수주 잔고는 총 77조 2838억 원. 그야말로 공장들은 쉴 새 없이 돌아가고 있죠. 앞으로 K방산의 역풍은 도저히 막을 수 없습니다. 오늘의 한 줄 평. 동북아에서 유독 한국 방산만 잘 나가는 이유. 한국, K방산, 일본, 족방. I don't ever slow up, no I don't take shit. I got no love for the fakeness. If you wanna play tough and wanna hate this, I'll always show up. I don't ever slow up, no I don't take shit. I got no love for the fakeness. If you wanna play tough and wanna hate this, I'll always show up and make a statement. I don't ever slow up, no I don't take shit. I got no love for the fakeness. If you wanna play tough and wanna hate this, I'll always show up and make a statement. Everything I do so instinctive and so passionate. Every word I move so descriptive like an adjective. I got a vendetta against people who patented being negative when you should be getting after it. I got facts over tracks, this and that, spitting slow, spitting fast. 세계 첨단 무기 산업을 주도하고 있는 대한민국이 전 세계 최초로 레이저 대공 무기를 양산하기로 확정지었습니다. 지난 11일 방사청은 레이저 대공 무기 블록 1 양산에 착수한다고 밝히며 레이저 무기를 적용하는 한국형 스타워즈 프로젝트의 첫 번째 사업임을 알렸는데요. 현재까지 레이저 대공 무기에 대한 체계 개발, 실용화 검증 작업을 거친 국가들은 많이 있으나 양산에 들어간 국가는 한국이 세계 최초입니다. 한화에서 개발한 레이저 대공 무기는 광섬유에서 생성한 레이저를 표적에 맞춰 무력화하는데 출력 20kW를 쏘아 열 에너지를 700도 이상으로 높여서 안에 있는 배터리, 엔진, 전자장비를 과열시켜 격추하는 방식입니다. 현재 러전의 게임 체인저로 불리는 소형 드론을 정밀 타격할 수 있다는 점에서 블록 1 단계에서도 그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죠. 특히 발당 비용이 단돈 2,000원에 불과하여 사실상 무제한으로 요격할 수 있어 저가 소형 드론의 킬러로 불리고 있습니다. 초당 30만 킬로미터의 빛의 속도로 발사돼 여러 개의 표적을 동시에 연속으로 타격할 수도 있죠. 블록 1의 사거리는 3km로 무인기가 상공을 날아올 때 고도 정도는 충분히 사격이 가능한데요. 지난 4월 열린 성능평가에서는 3km 밖에 있는 무인기 30대를 한 대에 1회씩 30회 발사해 100% 명중률을 보인 것으로 밝혀져 세계 레이저 대공무기 가운데서도 그 성능이 우월하다는 평가를 받게 되었습니다. 국방부가 공개한 영상에서는 붉은 빗줄기가 목표물을 향해 일직선으로 뻗어나가 목표물을 격추하는 모습이 나타나는데요. 사실 레이저는 맨눈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적외선 카메라를 통해 촬영하여 발사된 순간을 포착할 수 있었습니다. 방사청은 출력과 사거리가 더욱 향상된 레이저 대공무기 블록 2 체계 개발을 진행하고 있고 이와 함께 레이저 발진기 출력을 더 높이는 기술 개발도 계속 진행할 계획이라고 했으며 한화 측은 무기 양산 단계부터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맡게 되는데 2030년까지 차량에 탑재할 수 있는 30kW 출력의 차세대 레이저 무기 블록 2를 만들 예정이라며 앞으로 출력을 더 높이고 사거리를 더 늘리면 극초음속 미사일은 물론 전투기와 위성에도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레이저 대공무기가 현대 전장에서 게임 체인저로 평가받고 있는 이유는 단순히 뛰어난 요격 성능과 저렴한 발당 가격뿐만 아니라 여러 플랫폼에 손쉽게 장착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러전을 통해서 전차 킬러로 급부상한 소형 자폭 드론에 매우 효과적인 대응 체계가 될 수 있는데 일례로 K2 전차에 레이저 대공무기가 탑재되게 된다면 드론에 대한 방어는 물론 선제적인 공격까지도 취할 수 있게 됩니다. 최근 해외 군사 매체에 따르면 파괴된 러시아의 전차 중 3분의 2 이상이 우크라이나 소형 드론에 의해 파괴되었다고 전하였는데요.
수용 드론은 포탄을 운반하여 전차 상부에 떨어뜨리거나 혹은 포탄을 장착한 채로 전차에 자폭하는 방식으로 수많은 전차들을 파괴해 왔었는데, 이에 드론 공격에 대한 전차의 독자적인 방어 능력이 중시되고 있고, 동시에 APS, 드론 제모와 같은 기술들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서방 표준 전차인 레오파르트나 최근 수출 잭팟을 터뜨린 한국의 K2 블랙팬서에도 능동방어 체계 APS가 탑재될 예정인데요. 그러나 APS에서 사용되는 요격 미사일의 대당 단가는 3만 달러에서 6만 달러 사이로 매우 고가에 속합니다. 일례로 이스라엘의 트로피 시스템에서 사용하는 요격 미사일은 약 6만 달러 정도로 하나 8,200만 원 정도이죠. 또한 APS 능동방어 체계라는 명칭에서 알 수 있듯 드론에 대한 방어만 가능하다는 한계도 지니고 있는데요. 일반적인 방어 반경은 약 30에서 50m 정도로 알려져 있는데, 즉 방어용일 뿐 선제적인 공격을 취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레이저 대공무기와 같은 경우 발당 가격이 2,000원에 불과하고 사거리 역시 3km에 달하기 때문에 저고도에서 저속으로 비행하는 소형 드론의 경우 완벽한 선제 대응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야말로 소형 드론의 천적인 것이죠. 100억짜리 전차를 100만원짜리 드론이 파괴해왔고, 그걸 2,000원짜리 레이저 한 발로 파괴하는 것입니다. 한국이 자체 개발한 레이저 대공무기가 첫 양산에 들어간다는 소식을 접한 해외 네티즌들은 다음과 같은 반응을 보였는데요. 이제야 우리가 스타워즈 이야기를 하는군요. 한국이 라이트세이버도 가지고 있을지 궁금합니다. 저는 오랫동안 레이저가 총을 대체할 때 우리는 미래에 있을 것이라고 주장해왔습니다. 이것은 그 방향으로의 큰 걸음입니다. 아니, 레이저 비밀하니. 한국은 현재도 세계 최대 무기 공장이지만 계속해서 첨단 무기들을 끝없이 개발하고 있다. 휴전 중이라는 상황 속에서 한국은 자의적으로 타의적으로 유일무이한 무기 개발 강국이 되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최근 한국방산의 수출 호황과 한국이 개발한 첨단 무기들의 우수한 성능에 힘입어 서방 진영 국가들이 바라보는 한국에 대한 시선이 사뭇 달라졌습니다. 지난 10일 워싱턴에서 열린 나토 정상회의에서는 32개국 회원들이 모여 방산 역량 생산 확대를 가속화하기로 합의했는데, 이 자리에서 사상 첫 한국과의 강력한 군사협력 강화 의지를 공식화하였습니다. 선언문에는 특히 한국을 포함한 호주, 일본, 뉴질랜드 등 파트너국들과 집중적인 대화를 통한 방산협력 강화를 추구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었는데요. 앞서 지난해 합의된 공동 조달 확대를 골자로 한 방위 생산 액션 플랜 추진 방향을 보다 구체화한 것인데, 당시에는 한국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았었습니다. 즉 지난 1년간 나토는 회원국 내에서 자체적인 포탄 생산, 부품 공급망 구축 등 최대한 나토만의 협력을 추진해왔으나 현실적으로 방산 생산 역량 확충에 최소 수년이 걸려 한국과 같은 파트너국의 필요성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이죠. 앞서 이날 옌스 스톨텐베르크 나토 사무총장도 한국과 나토의 협력 전망에 대한 질문에 한국의 첨단 방위 산업을 언급하면서 어떠한 한국의 무기도 우리는 환영한다라며 한국산 무기에 대한 신뢰를 보였습니다. 또한 한때 한국과의 방산 협력은 손해보는 장사라며 계약 파기까지 주장했던 폴란드의 신정부 역시 최근에는 그 기조를 바꿔 한국과의 협력밖에는 답이 없다는 뉘앙스를 풍기고 있습니다. 폴란드 신정부는 7월 21일부터 26일까지 한국을 방문하여 2차 무기 조달 계약 협상을 체결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K9 자주포와 천무 다연장 로켓에 대한 6조 원 규모 계약이 그때 체결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대로템의 K2PL 180대 이행 계약 역시 연내 체결될 것으로 보이는데, 최근 폴란드 피지젯과 한국 현대로템은 K2PL 180대 생산에 관한 컨소시엄 신규 합의서를 체결하면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였죠. 폴란드 신정부가 선거 기간 동안 전 정부가 맺은 한폴 방산 계약에 대해 엄청난 비판을 가하면서 연기, 재검토, 파기와 같은 헛소리를 꺼내며 크랩 자주포, 하이마스, 레오파르트 전차, F-16 바이퍼 등의 대안들을 검토해봤지만 현실적으로 짱구를 굴려봐도 한국 방산밖에는 답이 없는 상황이라는 것을 이번에 입증하게 된 것이죠. 폴란드 신정부가 우리에겐 자국산 크랩 자주포가 있다고 주장하지만 사실 그 크랩 자주포의 차체가 바로 K9 자주포의 차체이며, 최근에는 보유 중인 크랩의 차체를 한국의 K9A2, K9A3 변형에 맞게 개조하기로 한 파트너십까지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즉 크랩 자주포를 주문하면 할수록 사실 K9이 수출되는 효과를 누리는 것이죠. 또한 폴란드 신정부의 총리인 친독 성향의 도널드 투스크는 K2 전차 대신 레오파르트를 도입하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 최근 레오파르트 15대를 인도받은 헝가리에서는 인도를 바꿔도 오히려 독일에 대한 비판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15대를 인도받기까지 무려 7년이 걸렸기 때문이죠. 헝가리 네티즌들은 나머지 29대는 앞으로 10년이 걸릴 것이라며 한탄 섞인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심지어 유럽 방산 업체들은 현재 포탄조차 제대로 생산하지 못하고 있는데요. 최근 나토 회의를 거쳐 유럽 내 다국적 포탄 생산 계약이 체결되었지만 정작 유럽 포탄 생산 업체들은 갑작스럽게 생산량을 늘릴 수 없다며 도리어 지원금을 요구하고 있는 처지입니다. 유럽 최대 포탄 생산 업체인 남모와 KNDS는 155mm 포탄 제조에 필요한 추진제와 폭발물 소재 생산을 늘리기 위해 유럽 측에 자금 지원을 요청했는데 남모사 최고 경영자는 나토가 포탄을 구매한다고 해서 바로 생산이 가능한 것이 아니며 탄약 공장을 새로 짓는 데만 최소 2-3년이 걸린다라고 했습니다. 또한 서유럽에서 생산되는 155mm 포탄의 가격은 임금 상승, 공급망 부족 등의 이유로 최저 $5,000에서 최고 $10,000 이상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참고로 한국은 현재 국내용 31만원, 수출용 $800에 155mm 포탄을 생산하고 있으니 거의 10배에 달하는 가격 경쟁력을 지니고 있죠. 이에 월스트리트저널은 지난달 25일 유럽의 155mm 포탄의 생산량이 답보 상태에 머물러 있으며 이로 인해 한국산이라도 사와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면서 유럽 국가들이 영내 생산 무기에만 의존하려는 경향이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하면서 프랑스의 반대로 한국 포탄을 수입하는 방안이 무산된 것이 우크라이나의 상황을 악화시키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한편 해외 매체 디플로맷은 소총, 탄약, 포탄과 같은 기초무기 장비에서 이제 레이저 대공 무기와 같은 첨단 무기까지 양산에 돌입하기로 한 무기백화점 한국에 극찬을 하는 기사를 보도했는데요. K2전차는 시작일 뿐이다. 한국 방산이 나토를 무장시키는 건 러시아의 무서운 전망이 된다. 라는 기사를 통해 다음과 같이 말하였습니다. 한국은 동유럽의 신흥 군사 강국에 장비를 공급하는 주요 공급자로 부상하면서 러시아와 나토 간 광범위한 갈등에서 주요 역할을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러우 전쟁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특히 지상 장비 분야에서 한국의 방위산업 기반은 세계에서 가장 유능한 나토 호환 무기를 생산하고 있어 서방 블록 전반적인 전투력에 특히 귀중합니다. 냉전 종식 이후 러시아와 서방의 방위산업 기반이 상당히 쇠퇴한 반면 한국의 방위산업 기반은 빠르게 성장하여 특히 지상 에 대한 나토의 입장에 잠재적인 게임 체인저가 되었습니다. 나토는 그들의 의지에 따라 한국에 기댈 수 있는 반면 러시아는 현재 기댈 수 있는 군수산업 파트너가 없습니다. 라고 했죠. 오늘의 한 줄 평. 대안이 없는가? 대안은 있단다. 이생으로 리얼리즘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현명하고 지혜로운 여러분의 의견을 지금 댓글에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